네,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 3일 연속 미국 기술주의 폭락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절 휴일을 끝내고 개장된 오늘 뉴욕 증시에서 또다시 기술주들이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연일 기술주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이제는 폭락의 주범인 테슬라발 9월 위기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노동절 휴일을 끝나고 시작된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그 방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그 지난주 그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방송 시간이 금요일 이후에 이런 주제 가지고 방송을 계속 해드렸을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방송할 때는 순간 폭락, 프레시 크래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미국 시간으로 노동절일 때 소프트뱅크의 그 콜옵션 관련된 내재적인 위험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사실 테슬라라든가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이런 그 금융사들이 있었습니다는 오히려 한국과 유럽 증시가 더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특히 기술주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 이 대목을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3일 연속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테슬라를 이렇게 필두로 한 기술주의 그 폭락세가 사실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3월 중순에 주가가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심리가 한번 꺾이면 호재도 악재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청자분한테 이번은 주가가 이렇게 기술주가 떨어지더라도 저가 매수하는데, 저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면은 이렇게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때 초반에 떨어질 때는 워낙 그 심리가 좋았기 때문에 꺾이면 호재도 악재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그 꺾이는 초반에는 트레이킹, 저가 매수를 좀 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3일 연작 이렇게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의 폭락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심리가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 지수를 계속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79까지 극단적인 그 탐욕 상태에 가다가 지난 주말서부터는 이게 60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늘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보다는 심리가 중요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지수를 나타날 때 이 Fear and Greed Index에 이제 하는데요. 계속해서 비춰드리는 것도 심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3대 지수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S&P라든가 다우가 한 2% 떨어진 것을 하락보다는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급락보다는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주범은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테슬라는 3거래일 만에 무려 그 30%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1% 폭락했습니다. 아마 어제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를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테슬라에 대해서 각종 악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꿈의 주식이다 하는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비교적 그 학식과 시장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 미국 와튼 스퀘어의 제라미 시겔 얘기를 이번 나스닥의 그 폭락을 계기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제라미 시겔의 와튼 스쿨 교수께서 앞으로 기술주는 좀 심증을 기해달라. 전체적으로 기술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그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원래 그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월가에서 보면 9월 위기설과 함께 이게 촉발이 테슬라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발 9월 위기설이 이렇게 나도는 상황이다. 실제 가시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나돌고 있다. 이게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기술주 폭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는데요. 3일 연속 기술주가 폭락을 하면서 그 주범으로 꼽히는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그 주가가 3월 중순 이후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기술주 그 중심에 있어서는 테슬라, 애플이 중심선에 이루고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이 왜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죠. 테슬라, 애플, 빵주 마가 업종을 사더라도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좋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법을 고평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좋지만 사시더라도 다른 한편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제가 캐나다 중앙은행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너무 기대값이 높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너무 기대값이 높으면 나중에 사실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대값이 높거나 리스크가 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설령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올라감에 따라서 다른 한편에서는 거품물이와 함께 피로가 아주 극도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그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에요. 다우가 29,000 지났습니다. 나스닥이 12,000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서서 S&P가 3,500 지났습니다. 이 지수선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의미를 부각시켜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징성이 강했던 요 선에서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뭐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품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의 본주체들이 주가를 이렇게 거품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이런 그 테슬라의 주식 분할을 했죠. 그다음에 그 위에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발행했죠.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주식 분할을 했죠. 그리고 CEO에 해당되는 쿡이 자사주를 매각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주가가 거품일 때 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 가장 본주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식 분할하고 유상증자하고 자사주 매각하는 것은 꼭 뭐냐 불안 심리를 키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그 특정의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때는 뭐 좋은 계획보다는 뭐 좋은 설비 투자 계획보다는 저 자금 부족한 게 아니냐. 더더구나 거품의 우려가 돼 있을 때는 자금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유상증자에서 물량이 상당히 이렇게 되면 주가가 뭐냐 주가가 무거워지면서 네. 주가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이 혜택보다는 손실을 빚었던 측면이 국내 증가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쪽의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징성 있을 때 바로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유상증자하고 그다음에 CEO가 자사주를 매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촉매가 돼서 주가 하락에 그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 그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켜서 지금까지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서 잘 나갔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한번 꺾이게 되면 호재로 인식하던 이슈들도 이제 악재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악재가 사실 그동안 악재랑 같이 겹쳐서 네. 외재적 요인, 좀 미국 테슬라 기술주 이외에 밖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통 외재적 위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내재적 위험이다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내외적으로 3+3, 더블 트리플 악재가 직면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캐서분께서 다들 캐서분께서 지적했던 요인이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 비롯한 기술주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 미국 증시 이외에 이렇게 외부적 악재가 뭐냐? 미중 간 갈등 문제. 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불거졌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젠가요? 중국과 소위 디커플링을 하겠다 하는 네. 디커플링의 표현을 썼습니다는 그것이 미국 증시에 가뜩이나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면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딜 브렉스 문제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고 그다음에 어제의 한국 증시는 잘 버텼습니다는 사실상
미국 증시에서 또 다른 요인의 전통적인 양대 우혹인 일본의 두 번째 발표됐던 2분기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네. 얼마큼 나왔냐? 첫 번째 발표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보면 정기비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28%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내부적으로 악재에 해당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악재, 미국 증시의 기술적 내재적 요인은 뭘까? 뭐 가장 큰 게 거품이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실상 그 컬옵션 문제, 소프트뱅크와 여기에 동반 따랐던 러빈푸드의 이렇게 컬옵션 문제, 언제 이것이 컬옵션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7월 이후에 컬옵션에 따라서 매수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점을 감안해 볼 때 행사하면 폭락하지 않겠냐는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꿈의 지식이라 하는 사실 그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꿈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인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S&P의 지수에 편입되면 이 공인돼서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요. 뚜렷한 실체 없이 과거 이렇게 S&P 이렇게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전행과가 말씀하신 대로 이 낙관 심리가 꺾이면 네. 호재도 악재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9월 달 들어서는 9월 달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죠. 월별 지표는 보다도 분기별 지표에서 성장률 발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어닝 시즌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받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과거 보면 2008년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2009년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렇게 사실 없는 상태에서 여름에 롱 베이케이션을 갔다 오고 나서 포지션 조정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의 심리가 불어날 때는 받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기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월가에서 보면 이렇게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재 폭락이다 보니까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서브프라임도 9월달, 리먼 사태도 9월달이니까 낙인 효과가 있어서 불안감이 이게 증폭됐던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지금에 이렇게 볼 때는 9월달에 페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제롬 파월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 물가제, 종전의 초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이 이건 의사만 밝히는 거고 채택이 안 된 거거든요. 9월 연준에 이게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향후의 주가가 상당 부증의 폭락세로 될 것이냐 하는 반전할 것이냐 이런 것이 월가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으면 낙관론과 비관론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악재들을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 브리핑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선언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저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선 전까지는 사실 그 중국과 이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보면 미중 마찰은 이렇게 한동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소위 디커플링 얘기를 좀 하면서 미중 간의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 대선을 11월 3일이니까 불과 2개월도 못 남겨놓은 상태고요. 전당대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대역전을 좀 이렇게 모색했습니다는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선 이후에 민주당의 이렇게 바이든 후보의 물론 여론조사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불과 2개월도 안 난 시점에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옥토버 서프라이즈 마지막 대반전에 해당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필요한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한다면 1차, 2차, 3차 TV 토론에서 리얼리티 쇼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즉흥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애드립이 강한 이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1차, 2차, 3차 TV 토론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말이 이렇게 엇갈린 상태에서 미 국민들이 대선의 지금 최대 쟁점이 하리스 정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강한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정직성에 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1차, 2차 TV 토론이 본인 자신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입장에서 만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직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 1차, 2차 TV 토론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떨 것이냐 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보면 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한 마하지 백신이 대선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9월달 뿌려서 치우게 들어가겠다 하는 입장이지만 오늘 파우치 소장이라든가 뭔가 하면 대선 전에는 힘들겠다. 그래서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가장 크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역전 문제가 3차 TV 턴도 어렵겠다.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문제에 불투명하다 할 때는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만한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만한 카드에서 화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가 기술 냉전 같은 이런 문제죠. 경제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패권은 미래 국부 싸움이니까 국부 싸움에서 결국 IT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 냉전 시대 같은 이런 언급 문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중국과의 그 갈등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디커플링 얘기를 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의 사실상 종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종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중국 내부의 미국과의 대처, 3대 코뿔소 대처 이거 못한 상태에서 사실 홍콩과의 문제, 제3의 천안 문제, 정책 입지 약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사실 그 코로나 발병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경제재개 통제, 경제재개 재개 이런 거에 대해서 결단 있게 했던 상태거든요. 통계 문제가 나왔긴 하지만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종식된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10월달 공작대에서 정책 입지로 이렇게 강할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여직 정책에 나오는 중국에 대한 기술 그 압력 문제를 수용하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시진핑 입장에서 수용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대선까지는 미중 간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마음이 꺼내뒀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태거든요. 어찌됐든 트럼프는 자기 자신의 이 미국의 증시가 어떻든 간에 연임 문제를 이렇게 도움된다면 모조리 꺼낸다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입증됐던 것이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불안 요인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외에 또 한동안 잠잠했던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의 시한이 다음 달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일 날 이렇게 확정이 돼야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갈림길이 되는데요. 브렉시트 이 문제가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당초는 2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는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해수로 이렇게 만으로 2년 정도 연장되고 지연되고 그다음에 해수로 3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뭐든지 탈퇴를 하려면 탈퇴 규정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EU의 탈퇴에 대한 가입 요건은 명확하지만 탈퇴에 대해서는 탈퇴 요건이 그렇게 명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에서 탈퇴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성만 증폭될 수밖에 없죠. 이게 리스본 협약 50조 발동이다 하는 문제에서 가입 요건만큼 명확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봉합해서 지금의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자 대륙국가와 영국과 이렇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는 것이 체커스 이렇게 기본 교역입니다. 그러면 체커스 기본 교역은 자 영국과 대륙국가 독일과 프랑스 특히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요건이냐 하는 것을 체커스 기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커스 요건에 한번 보겠습니다. 체커스에서 브렉시트 문제는 결국 체커스가 기본 골격이 되는데요. 이 체커스는 아일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륙 측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영국이 탈퇴를 해놓고 탈퇴가 확정되기까지는요. 관세 동맹을 인정하겠다. 영국 입장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자구책이지만 자 너네들이 들어올 때는 맨 처음에 1957년 로마 조약에서 가입할 때는 안 가입하다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1973년 뒤늦게 가입하다가 그동안 가입 이후에 EU가 대륙국가들이 갖고 있는 게 전부 다리를 틀다가 그래 자 어려우니까 또 먼저 탈퇴? 가라 이거죠. 가라 이거죠. 그러면 가면 시원하게 떠나야 되는데요. 간세동맹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생각해서 간세동맹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니까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저 영국만 유리한 브렉시트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탈퇴 여건이 명확하지 않고 체코스가 영국만 누리니까 프랑스라든 국가들이 타락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든 그렇게 이렇게 당초 2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해수로 5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리스 존슨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 본인 자신이 코로나 걸렸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로나 문제가 다시 확정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대처가 미흡하다 하는 상태에서 영국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런던주,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죠, 웨일스주죠. 경제 여건이 다 다릅니다. 네. 런던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그래서 뭐냐 영국의 1인 1표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하지만 노동자들이 코로나에서 어려움 경제활동 재개하지 못하면 어차피 죽느니 코로나에서 죽느나 경제활동을 죽으나 근데 경제활동 해야 되는 시점인데 왜 막냐 이거죠. 막냐 이거죠. 그런 시점에서 지금의 보수당의 그 당수인 보리스 존슨이 본인도 걸렸고 그런 상태에서 보수당의 악몽 상태가 어려울 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것처럼 이렇게 브렉시트 문제가 노딜 브렉시트로 해서 세계 정치의 어려운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주 앞날을 좌우할 외부 요인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내부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실체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보면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 PER과 PBR 엄청 고평가됐죠. 그렇죠. 근데 미래에 코로나의 미래 잠재 가치가 중시하다 보니까 PPR 지표 주가 나누기 무형자산이 사실 실체가 그렇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price to dream 투자를 제가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rice to dream 레이쇼에서 꿈의 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가가 좋을 때는 쏠림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을 때는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체가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뭔가 받칠 수 있는 실적이든 경기든 받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냐? 받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꿈의 지표가 무서운 것이 오늘 아마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바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의 주식의 하나의 대표적인 게 니콜라입니다. 불안할 때 니콜라가 뭐냐? 사실 GM과 같이 합작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40%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테슬라처럼 또 하나의 꿈의 지표에 해당되는 것이 자 이렇게 한번 꺾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쳐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본인 자신이 주식 불안하겠다 대규모 위상증자하겠다 하니까 명확하게 지금 내놓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하루에 20%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복 얘기를 좀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그 내용들이 맞아떨어지면 어쨌거나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테슬라라든가 이런 게 주가가 떨어질 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작년 9월에 로버트 시겔이 얘기했던 소위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사건이 스토리텔링 돼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파되면 그것이 낙관적일 때는 낙관적 지표일 때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악재일 때는 주가를 더 끌어내린다. 이게 그러면 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제 꺾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주식, 위험한 주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 꺾였다. 소셜 네트워크 타 주가 하루에 21% 폭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쿠기 자사주 매각? 그래 자사주 매각했어. 그럼 뭔가 불안하지 않느냐? 소셜 네트워크 전파 주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청자 여러분 초연결사의 증강현실 시대 심리가 중요할 때 이게 내러티브 이코노믹스가 단순히 과거의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장부상 가격 이런 것이 사실 모든 것이 주가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 문제가 어떻게 꺾이느냐 어떻게 잡히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미국의 증시상의 본질적 문제를 특히 코로나 이후의 본질적 문제를 잘 지적하신 것이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 소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 돼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지금 뭐 우리나라의 모 장관께서 사실 개인적 문제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돼가지고 증폭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전부 인식들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좋든 싫든 한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적으로 워낙 중요한 만큼 PPR, PDR 그리고 로버트 실러 교수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야기 경제학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 외에 또 내재적인 위험으로 꼽히는 게 로빈후드 세력과 그리고 소프트뱅크 콜옵션을 도대체 언제 행사할 것인가, 이 매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데에는 자 이미 로빈후드들이 발빠르게 네. 이렇게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테슬라의 주식을 판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측면은 결과적으로 보통 이렇게 그 콜옵션의 그 주범이 이렇게 드러날 때는 잘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 이게 일본 증시에서도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주범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손정희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모두가 장식할 만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회장이 아니다 하는 이 측면에서 도덕성의 훼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월가 입장에서는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 최대 콜옵션 이렇게 행사자에 해당되는 이런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언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이게 안 좋을 때는 부도성이 강조되면서 주가 하락 요인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테슬라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 시점에서 저희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이렇게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해야 된다 해서 이 3일 동안 떨어진 이틀이죠. 그러니까 노동절이 이제 였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3일인데요. 오늘은 네. 제어더라도 미국으로 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2번 정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아마 저가 매수 1조 원 이상 매수한 거로 나와요. 애플과 이렇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3일 연속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 연단 진동 문제에 대해서 테슬라의 기술주 폭락 문제가 이렇게 앞으로 좀 계속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저가 매수에 좀 신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이라든가 유럽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어제 뭐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한 17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되면서 한 1%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선방했건 상태거든요. 미국은 다우가 2%, S&P가 2%, 나스닥이 4% 폭락해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데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었던 성장주 기술주 이거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왕년주라는 저도 이제 네. 왕년주가 어제 말씀해 주셨죠? 왕년주라든가 저포유주로 이게 주도주가 교체되는 이런 움직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 저가 매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그동안 테슬라라든가 주가 상승세가 워낙 빨랐었고 또 뭐 아직도 그 낙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연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자 해외 정보 투자할 때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ETF 같은 우량 종목을 한데 묶은 상품들 이런 것을 투자할 것을 권한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말씀드리면 오늘 테슬라가 급락함에 따라서 테슬라발 9월 이기설이지만 심리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우리나라의 성악개미들도 테슬라를 이렇게 10대 주제에 해당될 만큼 서학개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테슬라를 비롯한 주가 하락의 결정 요인의 큰 요인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너무 9월 이기설에 과민한 반응 이건 이렇게 저가매에서 신중을 기하되 너무 과민한 반응은 하실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9월에 이거 연준 회의 이게 이제 최후의 버팀목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평균 물가제가 채택할 가능성이 주가가 떨어지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시청자분이 굉장히 불안하죠. 테슬라 같은 미개 기술주 불안하죠. 그 기간 동안에. 자,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률이 10월 달에 발표하고요. 자, 9월 달 연준회의도 9월 중순 이후니까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 한표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더 떠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태에선 개별 종목들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올라간다 해도 베이스백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떨어질 때는 이번 것처럼 자, 어제 뭐 테슬라를 산 사람은 21%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안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안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뭐냐? 이렇게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는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투기성을 더 저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ETF 가입자들은 레버리지 ETF보다는 테마별.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있거나 테슬라에 대한 기술 2차 전지 같은 차전지 ETF라든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같이 해서 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하는 이런 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대거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 테슬라발 9월 위기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진단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